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 17일 한겨레 신문사가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를 선별해 댓글창을 닫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창이 2차 피해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오늘 미디어 직설에서는 한겨레의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바라보고, 그다음 언론사와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왜 한겨레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까? 네. 한겨레는 일단 그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의 경우, 그리고 기사에 피해자가 부득이 등장해서 해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에 한해서 개별 기사 댓글창 닫기 기능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에는 한겨레가 지난 5월 방송인 정준영 불법 촬영 피해자 A씨와의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네. 당시 피해자는 성범죄 기사 댓글창은 불특정 다수 누리꾼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 또 자신도 이미 무수히 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머릿속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까지 들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가 말했던 얘기 중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수사 진행 중에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그 사건을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아주 비이상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가 댓글창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거면 아예 닫아라. 그리고 포털이 2차 가해 장인 댓글창을 그대로 두는 건 살인을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얘기로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이제 성범죄 기사에 대한 댓글 제한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성인 남녀 13,95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 결과 남성 응답자의 68.9%, 또 여성 응답자의 86.4%가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찬성의 이유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돼서 신변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익명성 뒤에서 막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의견을 줬는데요. 기존의 네이버 같은 경우엔 댓글창과 관련돼서 사실 기사의 댓글창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 권한이 없다, 이미 언론사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입장을 바꿔서 각 언론사의 개별 기사 댓글창에 온오프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댓글과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가능해진 환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에도 포털에 이른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예 섹션 네. 뉴스 댓글을 폐지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연예인 셜리와 구하라 씨가 2차 가해 댓글 때문에 힘들어했고 결국 세상을 등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죠. 네. 그래서 카카오가 말씀하신 대로 포털 다음에서 연예 섹션에 뉴스 댓글을 폐지하기도 하고 또 인물 키워드에 관련된 검색어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현재 뉴스 서비스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기사 댓글을 폐지하겠다. 실시간 검색어 기능 폐지 등을 검토한 후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AI 기술 기반의 클립봇을 이용해서 댓글의 부작용을 줄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스포츠 뉴스란에 먼저 적용을 했고 10월에는 연예 뉴스, 11월부터는 일반 뉴스 분야로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내년에는 내 댓글 보기 기능을 확대해서 과거에 본인이 이제 댓글을 쓴 개인들이 쓴 댓글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경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이외의 기사 관리나 감독하는 권한은 언론사한테 맡겨온 환경이었습니다.
문제는 AI 기술과 댓글 관리자가 댓글 영역에서 직접적인 혐오 표현, 비방 표현을 검수해 왔지만 비유적인 표현, 은어 등을 이용한 댓글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네.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본떠와서 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제도를 좀 시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 말씀해 주셨지만 포털이 네. 언론사의 댓글창 운영 권한을 넘기면 네. 이 댓글로 인한 무분별한 2차 가해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언론사에서 그것을 이제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포털이 이제라도 정말 기사 댓글 개별 기사의 댓글창에 온오프 기능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사에만 책임을 넘기고 포털이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미디어 환경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언론사 댓글 온오프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포털은 혐오 기준을 좀 세분화하고요. 또 혐오 표현의 관리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나아가서 포털이 관리 영역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 등에서 혐오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 언론사니까 요즘 맞습니다. 언론사 페이지로 바로 링크돼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포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또 얘기하지만 사실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를 써온 곳이 언론이죠. 그래서 악플을 줄이려면 사실 언론이 가장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발 기사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전적인 기사를 모바일 뉴스창에 보면 사실 6개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 기사에다가 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커뮤니티발 기사를 올렸을 때 굉장히 클릭 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네. 근데 언론사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편집 기능에서 이제 좀 벗어나 있을 경우에 그런 보도 책임자와 담당자들에게 이제 비판을 제기하는 소속 기자들이 제기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기사가 작성되는 언론사에 재직하는 기자들은 조회수 압박 때문에 아니면 남녀 갈등이나 자극적인 국제 뉴스 같은 경우에 트래픽 때문에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런 문제는 언론사가 책임 있게 잘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댓글 막기도 어떻게 보면 여론 차단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모든 기사의 댓글을 다 차단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범죄 보도, 그다음에 가정폭력 보도, 그다음에 아동학대 보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에 한해서 기사의 댓글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청취자 6986님께서는 네. 좀 늦기는 했지만 잘한 조치다. 이런 의견을 또 맞습니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한 가지 이슈를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에 서울고등법원이 법원 기자실 출입 여부를 기자단이 판단하도록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는 법조 기자단의 카르텔의 문제를 깰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네. 당시 서울고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그 출입기자단의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3개 언론사가 사실상 법원이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것인데 네. 그런 위임할 법적 근거가 있냐? 그리고 법원의 거부 처분은 법률 근거에 없이 재량권을 일탈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 3월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 결과 재판부가 이제 3개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또 판결문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가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기자실 사용 허가 및 출입증 발급 허가는 출입 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
그러니까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높은 가입 문턱과 폐쇄적 운영으로 지적받아온 법조기자단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라는 데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고요. 그다음 기자단이 법조 분야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출입처인 검찰, 법원의 막강한 어떤 사회적 영향력에 본다면 가장 큰 논란이 이런 문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 소송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모든 기자단 자체 위법성을 다툰 판결은 아닌데요. 네. 당사자인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편집인은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그리고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에 그걸 어디까지 허용하고 말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한 결과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 기자단이라는 조직이 출입 기자의 자의적 구분이지 사실 아무런 실체가 없기도 하고 기자단과 출입처 유착을 관행하는 악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판결에 이제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과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할 책임이 있죠. 그건 메이저나 아니면 마이너나 언론사 작은 언론사에는 안 되고 큰 언론사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어쨌든 모든 언론에 동등하게 정부 부처의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데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조기자단이 가장 폐쇄적인 곳이라고 언론계에서도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네. 법조기자단이 이렇게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이로 네, 인해서 맞습니다. 나타나는 부작용 문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법조기자단이 어떻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냐면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기사를 보도해야만 기자단 가입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규모 가입 신청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규모 언론사나 프리랜서 기자에겐 불가능한 조건이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대검찰청 기자단,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제 그 법원의 판결문을 좀 신청하려면 기자단은 몇 시간이면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기자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 2주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으니 굉장히 큰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법원과 검찰을 출입했던 기자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법조기자단 제도는 이제까지 기득권의 아성인 법원, 검찰의 카르텔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자단에 들어가야만 검찰 정례 브리핑 참여 자격이 주어졌고 또 판결문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사실상 정보를 독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법조기자단이 사라져야 법조보도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좀 의문이 든다. 뭐냐면 법조보다 훨씬 출입의 등록이 개방적인 청와대나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사들을 보면 기자들이 취재원의 논리에 동화되거나 취재원이 주는 정보를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자단의 폐쇄성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기사의 질은 언론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 기자단에 앉아가지고 제공하는 백브리핑 해주는 내용만 받아 쓰는 거 자연스럽게 그 기자단이 출입하는 기관의 시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지적이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법조기자단이 제일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논쟁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충북 중남부와 전북, 경북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 및 적설량은 울릉도 독도가 5mm 미만,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과 경북 서부 대륙 전북은 0.1mm 미만의 빗방울,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는 0.1cm 미만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오르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6도 높은 0도 예상되고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1도 낮은 7도, 전국이 5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5.3도, 습도는 66%,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